움직이지 마! 손들어! 엎드려! 어둠 속에서 AK 소총 총구가 제 머리를 겨눴습니다. 북한군 경비병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한국 여권. 이게 발각되는 순간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경비병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총구와 제 이마 사이 불과 50cm. 저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돌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제가 왜 이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들어왔을까요? 저는 이미 3년 전 탈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이 죽음의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 번 나온 놈이 다시 들어가면 100% 죽어. 절대 가지 마. 브로커도, 탈북자 선배들도, 심지어 경찰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홀로 북한에 남겨진 제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보위부 조사를 받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냐고 매일 취조를 당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저는 다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들어올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 말입니다. 자유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오직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해. 그리고 지금 칠흑 같은 북한 국경에서 총을 든 경비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 손엔 돌멩이 하나, 상대는 자동소총. 여기서 제가 실수하면 어머니는 영영저를 못 보게 됩니다. 이 믿기 힘든 20여일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지옥으로 돌아간 한 아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왜 처음 북한을 떠나야 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생활총괄하는 자비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당시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죠.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에 가서 살아보는 것. 그게 북한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드라마를 몰래 보던 친구가 보위부에 잡혀갔습니다. 그 친구는 일주일 뒤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고문을 당했다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하나 봤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걸까? 왜 배가 고픈데도 다른 나라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걸까?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약을 구해오시든지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국으로 건너가 약을 구해야겠다고. 하지만 막상 압록강 앞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강우야,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2016년 10월 저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기 위해, 자유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북한에 홀로 남겨두고 탈출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3년 뒤 제가 다시 그 강을 건너 어머니께로 돌아가게 될 줄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건 2017년 초였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났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탈북할 때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간 절대 보내주지 않으실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 구하러 중국 갔다 온다고만 했죠.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모셔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비용이 최소 1,000만 원,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5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던 2019년 8월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척이 중국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야, 내 어머니가 보위부에 끌려가셨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요? 내가 탈북했다는 게 들통났어. 보위부에서 매일 신문하고 있어. 내가 어디 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보위부 지하실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다는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가 어떤 건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를 빼내고 싶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브로커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보위부 감시를 받는 사람은 빼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비용도 최소 3천만 원은 들 거고, 그리고 솔직히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3천만 원, 제가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직접 가면 어떨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브로커도 탈북자 선배들도 모두가 말렸습니다. 제 입국은 자살행위야. 절대 안 돼. 한 번 나온 놈이 다시 들어가면 100% 죽어.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는 거야.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탈북했기 때문에, 제가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벌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국경 지역 경비병과 접선했고 입국 날짜를 잡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고향 친구 만나러 중국 간다고만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누군가 전해주길 바라며, 어머니, 불효자 강우가 이제야 효도하러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압록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유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2일 밤 11시 중국 쪽 압록강 두개 선저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경비병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자정의 교대 시간이야. 그때 5분 정도 공백이 생겨. 그때 철조망 밑으로 기어서 넘어가. 딱 5분이야.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5분.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검댕을 발랐습니다. 주머니엔 한국 여권과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증거들이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9월의 압록강은 차가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헤엄쳐 북한 쪽 두구로 올라갔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잘라놓은 부분을 찾아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팔에 철조망이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움직이지 마.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북한군 경비병이었습니다. AK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끝났다.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손들어. 신분증 내놔.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국 여권이 나오는 순간,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어머니는 영영 구하지 못합니다. 경비병이 제 주머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옆에 있던 돌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돌을 들어 경비병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경비병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틈에 경비병의 몸통을 밀쳤습니다. 둘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경비병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쳤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저는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경비병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경비병이 풀썩 쓰러졌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죽였는지 기절시켰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총소리가 나기 전에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경비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총소리, 탕, 탕탕, 총알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더 이상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과 강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경비병을 쓰러뜨린 사건 때문에 국경 전체에 비상이 걸렸을 게 분명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20이틀간의 지옥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며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국경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비병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수상한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밤에만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3년 만에 보는 고향은 낯설었습니다. 셋째 날 밤 마침내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흙집, 담장도 무너져 있고 지붕도 곳곳이 허물어진 그 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구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강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너무 춥고 어두웠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얼굴을 만지며 우셨습니다. 내가 정말 강우가 맞니? 꿈이 아니지. 죽은 줄 알았어. 보호이부에서 매일 와서 내가 어디 갔냐고, 누가 도와줬냐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뼈만 남으셨습니다. 3년 사이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진맥진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던 터라 정신을 잃듯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강우야, 일어나거라.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거 맞니? 어머니는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어머니는 처음 보는 스마트폰을 신기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화려한 야경, 마트에 가득한 음식들, 자유롭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이게 정말 남조선이니? 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일하는 공장이고 이게 제가 사는 집이에요. 작지만 따뜻하고 물도 나오고 전기도 24시간 들어와요. 그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폰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따라 한국으로 가셔야 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늙었어. 어떻게 가니? 그리고 너라도 빨리 나가야지. 여기 있다가 보이부한테 걸리면 끝이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데리러 온 거예요. 혼자는 안 가요.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병을 쓰러뜨린 사건으로
국경 전체에 특별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초소가 2배로 증강되었고 순찰도 30분마다 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중국 로밍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속 농막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속 있으면 보위부가 들이닥칠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길을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지만 함께 탈출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산속 농막은 겨울을 대비해 농기구를 보관하는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바람이 들어왔지만 지금 제게는 이곳이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낮에는 농막 안 깊숙이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중국 통신망을 잡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특별경계령이었습니다. 제가 경비병을 쓰러뜨린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며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산으로 올라와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우야, 지금 난리가 났어. 남조선 간첩이 침투했다고 온 동네가 뒤집혔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간첩이요? 그래. 경비병을 습격하고 도망친 놈이 간첩이라고. 보위부에서 집집마다 수색하고 다녀. 나도 조사받았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아. 근데 강우야, 너 어떻게 나갈 거니?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어. 초소마다 군인이 2배로 늘었고 순찰도 30분마다 돈다던데. 저는 막막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중국 로밍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간신히 한두 칸 신호가 잡혔는데 그것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산 꼭대기로 올라가 휴대폰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007 작전 같았지만 제게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브로커님, 들리세요? 잡음만 들렸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 드디어 브로커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강우씨, 지금 어디에요?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산속에 숨어 있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어요. 당신이 경비병을 때린 사건으로 특별 경계령 떨어졌어요. 최소 한 달은 이 상태가 유지될 거예요. 한 달. 산속 농막에서 한 달을 더 버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음식도 떨어져가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기다리세요. 제가 다른 루트를 알아볼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 자신도 구하지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더 큰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시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다음 날 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멈추는 광경을 봤습니다. 검은색 지프차,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보위부 요원들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어머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1시간쯤 지나 보위부 요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를 끌고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보위부가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나 최소한 의심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농막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까지 잡혀간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20하루째 날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먼저 탈출하기로. 20하루째 밤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우셨습니다. 강우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께 제 결정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저 먼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미 예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다간 너도 잡히고 나도 잡혀. 하지만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다시 방법을 찾을게요.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어머니를 모셔올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강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라도 살아서 자유롭게 살면 그걸로 됐어. 안 돼요. 어머니, 저 혼자만 자유로울 순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숨겨두셨던 쌀로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나가는 길에 힘들 텐데.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약속드려요. 새벽 3시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어머니의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반드시 다시 올게요. 강우야, 다시는 오지 마. 너라도 살아. 알겠니? 어머니는 끝까지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까? 브로커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루트를 찾을 시간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들어올 때 그 길로 나가면 어떨까? 20이틀 전 제가 경비병과 싸웠던 바로 그곳.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길이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가장 경계가 삼엄한 곳일 게 분명했습니다. 경비병을 쓰러뜨린 바로 그 지점이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곳만큼 확실한 루트도 없었습니다. 철조망이 어디 잘려있는지, 물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로 헤엄쳐야 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20이틀 전 들어왔던 바로 그 루트로 나가기로. 이틀 동안 그곳을 정찰했습니다.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경비가 2배로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서 4시 10분 사이 딱 10분간 순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철조망을 통과해 강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24일째 새벽,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압록강을 향해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4일 전 이곳에서 경비병과 싸웠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강도까지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발각됐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9월보다 더 차가운 10월의 압록강이 온몸을 얼렸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간신히 둑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살았습니다. 24일 만에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체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재입국죄. 저는 수갑을 찬 채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왜 북한에 들어갔습니까? 어머니를 구하러 갔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들어간다는 건 간첩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입니다. 조사는 열흘간 계속됐습니다. 제 진술, 브로커 연락 기록,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모든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를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범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효심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저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는 것. 저는 교도소 대신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6개월 만에 3,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였습니다. 더 비싸지만 더 안전한 루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태국 루트로 빼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만 안전하게 모셔와 주세요. 그렇게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중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네. 지금 중국 안전가옥에 계십니다. 한 달 뒤면 태국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2020년 4월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강우야, 강우야.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20살 일간의 악몽, 6개월간의 기다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지금 저와 어머니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지만 따뜻하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물도 나오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곳입니다. 어머니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우셨습니다. 너무 많은 음식에 놀라셨던 겁니다. 밤에 자유롭게 불을 켤 수 있다는 것에도 놀라셨습니다. 강우야, 여기는 정말 천국이구나. 어머니,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누군가 구해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